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핵심 이슈를 짚어드리는 굿모닝 포인트 경제 훈풍 시작해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이슈를 짚어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진다고는 하지만 예. 이 얘기가 다른 지역이 있어요. 서울 강남 3구. 네. 여기는 뭐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 3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일단 아주 초단기로만 보면요. 일부 초고가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뭐 50억 원 이상 아파트들이 계속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또 반면에 하락한 거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 아파트 119제곱미터는요. 최근에 2억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고가 아파트는 좀 오르고 있지만 네. 지금 시장은 약간 혼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 네. 저희가 이제 강남 3구에 대해서 양극화라든지 초양극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한 채 값이면 그 외 지역에 두 채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두 채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그 격차는 좀 커지고 있는데 그게 꼭 지금 현재의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추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정도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집값 양극화가 더 앞으로도 극심해지고 이게 추세가 계속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강남권 쏠림 현상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강남 3구의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 3구에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재건축이 쉽지 않고 또 하나 재건축을 하면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의 가장 동력은 뭐냐면 2019년부터 계속된 재건축 사업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재건축할 때는 멸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요. 전세 가격이 오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가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새 아파트라고 또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남 3구의 근원적으로 어떤 공급이 제한돼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강남에 살 집이 없다는 거죠. 근데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예, 좀 슬프긴 하지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유효 수요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면 유효 수요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감소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망하면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여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가격을 계속 버텨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시점이 언젠가라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네. 어쨌든 뭐 강남 3구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조금 서울 집값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이제 하락세는 조금 둔화되고 바닥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이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만 보면 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네. 뭐 이번 주에만 0.03% 상승했습니다. 근데 아직 상승률이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모든 자산 가격이 그렇지만 네. 계속 떨어지는 자산도 없고요. 네. 그다음 가격이 계속 오르는 자산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네. 일부 회복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네. 사실은 저희가 회복을 얘기하고 바닥을 얘기할 때는 좀 추세적인 현상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좀 혼돈된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추가 질문인데 사실은 이광수 대표님 제가 최근에 네. 유튜브에서 주장하시는 걸 봤는데 네. 10년 내에 큰 기회가 오는데 네.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바닥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지수가 좀 오른다고 그래서 대세 상승으로 다시 돌입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다시 또 뭐 올해 이제 FOMC에서 금리 내리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올해 넘어가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금리 인상 네. 기조가 네. 상당히 뭐 이 집값 오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이 쏠림 현상과 연계되는 얘기인데 미분양은 또 지방 미분양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또 그렇습니다. 숫자가. 이게 위험할 정도 같은데 이거 보니까요. 근데 앞으로 이게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6만 4천 가구 정도로 지금 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미분양 아파트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설사들이 그동안 분양을 연기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양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양받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 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부에서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까지도 이제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뭐 지방 따져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역이. 네. 예.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예. 이런 지역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일단 숫자 관리입니다. 숫자 관리. 네,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을 하면서 그렇죠. 예의주시하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도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에서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하. 그래서 향후에는 뭐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도 좀 주면서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렇습니다. 전세값은 또 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는 뭐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네.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전세 물량이 뭐 씨가 말랐다 이런 좀 과장되긴 하지만 이런 표현도 하던데 보니까. 그렇죠. 지금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가 굉장히 이게 희자화된 뉴스가 있는데요. 예. 전세 매물이 0건인 아파트 단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놓 전세 매물이 아예 없군요. 네, 구하고 아예. 싶어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 사항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년 사다가 이제는 4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쉽게 예, 말하면.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한 그 임차 물건에 그러니까 오래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죠. 손바뀜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 이면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수요도 감소했어요. 수요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매물도 줄었지만 수요도 감소한 거죠. 이사를 잘 안 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공급과 수요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건데요. 확실히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3분기 이후로 전국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앵커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게 네. 임차인 입장에서 네.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매월 예를 들어서 지난달보다 1,000만 원 올랐네. 이게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요. 예.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월별 가격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맞아요. 언제냐면 2년 전보다 중요합니다. 계약 전환할 때, 그렇습니다. 계약 바꿀 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라는 분이 네. 내가 전세를 2년 전에 5억 원에 줬어요. 네. 근데 최근에 3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4억으로 올랐어요. 네. 근데 마이클이라는 분한테 전세가 올랐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을 2년 전과 비교하는 게 사실 또 다른 우리가 측량 지표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 가격을 지금 월별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경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요. 전세가 갱신된 그러니까 2년 전 가격과 1만 6천 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실제로. 예. 그랬더니 60% 이상이 2년 전 가격보다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역전세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되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월간으로 보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 계획갱신의 입장에서 보면 떨어진 듯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뭐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죠.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월별로 조금 올라도 그 가격보다는 낮아서 거래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전세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 오르다 보면 당연히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네. 이 지금 바닥 아니냐. 네.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이런 심리들에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질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저희가 전세 가격을 얘기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전세를 이용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할까 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갭 투자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던데 지금. 비율이 증가하는 거죠. 건수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2년 전에 갭 투자가 많을 때, 2, 3년 전에 갭 투자가 많을 때 월간으로 해서요. 예. 막 5천 건씩 갭 투자가 일어나는데 어허. 지금 1,000건 미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래 건수를 줄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갭 투자의 비율이 조금씩 변하는 거지. 절대 수치는 크게 감소했거든요. 부동산 다루면 기자들이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자료를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너무 단기적으로나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흐름에서 읽어야죠. 예. 그렇죠. 이런 와중에 이제 전세 사기 문제는 좀 지금 계속 또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전세 가격을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2년 전보다는 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1분기에만 이 금액으로 하면 1조 4천억 원 이거 심각한 경제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네. 문제고요. 특히 임차인분들은 대부분이 자산이 보증금에 있는데 그렇죠. 그게 사기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2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부동산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잘못 꼬이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문제를 좀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선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 그동안 이제 행정 당국에서 부동산 당국에서 뭐 각종 규제 하나, 대표적인 재개발 규제 하나, 또 재건축 규제 하나 이거 내놓고 막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총선 결과에 따르면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이게 야당이 이 승리를 했으니 이제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밀고 나가기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물고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사실은 협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당이라든지 정부가 이런 완화책을 발표할 때 야당의 협조나 협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완화가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재정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협상의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건축이나 아니면 부동산에서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어쨌든 협상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뭐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대신 시간이 길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시간이 길어지면 지금 부동산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걸렸는데 제가 누구 편들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관건인데 네. 이걸 버틸 수 있는 건설사도 그렇고 네. 전세 가격 오르는 것도 이제 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 뭐 이런 문제도 그렇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바람 협상을 좀 빨리빨리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재건축 이거를 무조건 풀어주고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또 그죠? 이게 또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규제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오히려 빨리 됐어요. 그 아파트 단지만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한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더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정책을 그러니까 경제나 부동산에서는 정책이 나올 때 좀 전략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도 자체는 정부가 이걸 재건축 규제나 이런 거를 뭐 완화한다는 거는 재개발도 하고 지역 블록을 해서 한다는 거는 일단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보자. 또 침체돼 있으니까 살려보자. 근데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과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게 침체됐다고 봐야 되는, 진단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원활하게 공급이, 부동산 시장 살아나는 게 저는 오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가격이 오르는 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게 좀 살고 싶은데 비싸게 살아서 못 사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팔고 싶은데 투기 세력은 또 근절해야 되고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완화된다 그러면 집값 오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그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누구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걸 사람들이 뭐 부동산 시장 호황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럼 무주택자는 어떤 그러니까요. 입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대한 배제나 그 평가에 대한 배제하고 저희가 이제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예. 근데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이 과연 안정적인 공급의 기반이 될 거냐는 건 전 좀 회의적이에요. 가격을 올리는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민간에 맡겨놨기 때문이요. 아. 민간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민간은 돈을 벌려고 공급을 하는 거지. 그렇죠.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공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간한테 너무 맡겨놓으면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민간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공공의 역할을 좀 늘려주면 그러면서 공공이 지금 위축된 상황 속에서 공공이 할 일을 찾아라. 너무 민간한테 맡겨놓지 말고. 그래서 저는 공공 분량 물량도 많이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추가 질문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 많은 저희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뭐 부동산 투자를 뭐 다 하진 않으시겠지만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을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거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시황. 네. 앞으로 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내에 큰 기회가 한번 오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하고 네. 예상 시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이거. 네, 저희가 시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점을 얘기하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출 수 없는 일이고요. 아,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조건이 오는. 그러니까 저희는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기회의 조건이 있는데 어떨 때가 사실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냐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정체된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오. 그 얘기는 뭐냐면 자산 시장의 공통된 측면인데요. 네.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추세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가 딱 좋은 시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지면 수요가 드디어 시장에 들어오기 매칭이 시작해요.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시그널이 뭐냐면 거래량 증가예요. 거래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게 강남 집값이 오릅니다라고 질문하셨잖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강남의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까르가 돼야 돼요. 아, 그 시그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확한 답은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슬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 거래량을 봐야 된다. 네. 또 어떤 시그널이 또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추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대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 한 주 거래량이 증가한 게 아니고 최소한 추세적으로? 4개월, 5개월 이상 아. 추세적인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4개월, 5개월, 반년 정도가 거래량이 쭉쭉쭉 증가할 때가 아, 타이밍이 왔구나. 그 그렇죠. 시점이 왔구나. 수요와 여러분들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꼭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긴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 저희가 FOMC에서 뭐 금리 인하된다면 바로 아침에 주식 사셔도 되는데 그렇죠. 부동산은 아, 그게 부동산은 그건 아니다. 아니죠. 예. 부동산은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런 추세적인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